채널A의 저녁을 책임지는 정치 시그널 나이트,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정치권의 이슈를 정리해 주실 세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찬호, 이동훈, 이민찬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공교롭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언론인 계시고 언론인 출신들을 이렇게 모셔서 좀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저희가 크게 키워드를 두 가지를 준비를 했고요. 거기에 맞는 얘기들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저희가 절연으로 꼽았는데요.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세 분께 공통적으로 드릴 첫 번째 질문은,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김건희 여사에 대한 김용태 위원장의 사과, 이게 효과가 과연 있을까? 이 질문부터 좀 드릴게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영부인 문제가 정말 문재인 전 대통령 때부터 계속 영부인 문제가 워낙 지금 사실 온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그것도 늦었지만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런 문제만큼이나 온 국민을 괴롭혔던 게 김건희 여사의 각종 논란, 구설수였거든요. 그건 어쨌든 간에 이제 국민의힘 지금 현재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태 의원이 머리 숙여서 오늘 굉장히 진정성 있게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저는 뭐 당연히 잘못했으니까 사과하는 거지만은 당연한 일을 워낙 안 하는 게 요즘 정치권이다 보니까 네. 그 당연한 일을 한 것도 좀 어느 정도는 칭찬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중도층에 좀 소구력이 있을 것 저는 같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뭐 이재명 후보라든가 민주당도 지금 적어도 지금 영부인이 되려는 그 분께서 그 이재명 후보 부인께서는 지금 선거법 2심까지 중형을 선고받으셨어요. 150만 원이면 정치인이면 금배지 날라가고 피선거권 제한됩니다. 예. 네. 그리고 지금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배우자 선거운동 못해요. 네. 그 정도가 되면 그 부분에서는 사과를 하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입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 굉장히 무리한 재판이라는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건 저는 진짜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민찬 대변인은 당 일정이니까요. 이게 뭐 좀 계획됐던 일정입니까? 오늘 좀 갑작스럽게 일정이 공지되긴 하던데요. 이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합니다. 어떤 타이밍에 사과를 하느냐가 굉장히 이제 대중으로부터 어떻게 소구가 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요. 예. 최근에 여러 이제 검찰에서 검찰발 뉴스를 보면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네. 이 정쟁 국경 앞에서 멈춰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거든요. 네. 이 조그만 시비거리도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 논란이 커지는 것을 빠르게 우리가 절연을 하는 것이 우리 소비자, 우리 유권자들에게도 예.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인데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당 대표입니다. 그래서 더 논란이 커지기 전에 빠르게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당 대표의 이 머리 숙이는 모습 자체가 예. 유권자들로 하여금은 국민의힘은 그래도 반성할 줄 아는 정당이구나. 민주당과는 조금 차별화가 되지 않겠느냐. 예.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동훈 단장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글쎄요. 예. 저는 뭐 제가 봤을 때는 늦어도 뭐 한참 늦은 얘기고, 지금 뭐 김건희 여사, 글쎄요. 김건희 여사 문제가 뭐 지금 사실 따지고 보면 윤석열 정권 자체가 흔들릴 정도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였는데, 그때가 다 지나가지고 정권이 이제 무너지고 계엄으로 탄핵까지 당하고 이런 마당에 뒤늦게 이제 선거를 앞두고 김용태 위원장이 물론 뭐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런데 그게 뭐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 저는 뭐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예. 또한 본질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시잖아요. 그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계 전례를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후보 자체가, 김문수 후보 자체가 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끊어내지를 못하고 계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윤석열 묻은 당, 윤석열 묻은 후보라는 표현을 쓰기까지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김건희 여사 사과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제 생각에는 그냥 아이고 참 마음 급하시니까 예. 이해는 합니다만 비대위원장 혼자 큰 좀. 효과는 없는 것 같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이런 비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과정을 좀 봐야 돼요. 저희가 큰 정치적 이벤트가 두 개가 있었어요. 저희 당에서. 가장 먼저 된 게 이 탄핵에 찬성했던 김문수 후보가 과반 득표로 경선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예. 이 의미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 의미가 또 하나가, 근데 과연 이 이후에 이 후보 단일화 논란 과정에서 지도부의 어떤 이 무리한 이 후보 단일화의 이 과정에서 당원들은 이렇게 무리해서 안 된다라는 또 선을 그어줬어요. 예. 이 두 개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느 정도 지지층이 존재하는 것이고,
다만 이 교체나 어느 당무 관련해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이 강성 지지층과 우리 당에서 우호적인 지지층 이 예. 양쪽을 다 가져가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거 국면에서 김문수 후보가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 보수조차 아직 결집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김문수 후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고 그 부족한 부분을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채워나가는 네. 역할 분담을 통해서 보수 진영 전체를 아우르는 이 선거 과정을 이끌고 있는 것이다. 이런 해석도 저는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탄핵에 찬성을 하셨어요? 저희 김문수 후보께서? 김문수 후보께서는 어. 이 탄핵에서는 이 과정은 옳지 않다. 탄핵은 찬성 안 탄핵은 했죠. 안 했죠. 예. 아니 그러니까 탄핵을 이 찬성하셨다. 계엄에는 반대했으나 탄핵에는 또 이 반대하셨죠. 예. 그래서 저는 탄핵 찬성 반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탄핵이라는 이 과정을 우리가 거치면서 음.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이 컸잖아요. 좀 우리가 미묘하게 약간 탄핵으로까지 가서는 안 된다. 뭐 요 정도 스탠스였던 것 같고.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 탄핵이란 게 예. 지금 무슨 계엄과 불법 계엄으로 결론난 그런 상황이잖아요. 헌법재판소가 그걸 이미 이제 우리가 규정을 했고요. 8대 0으로 그런 네. 상황이고 탄핵이란 게 그게 뭐 그냥 뭐 간단히 그냥 이렇게 저렇게 절충해서 끝날 그런 사안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나라에 있어가지고 이것만큼은 분명하게 선을 해줘야 되는데 네. 지금 공당의 후보로 나오신 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애매모호해요. 그 계엄에 대해서 입장이 애매모호한 것 같고 탄핵은 심지어 지금 우리가 반대하는 후보예요.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런 후보를 아니, 이 갖다가 문제는 지금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비상계엄 자체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는 단호하게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계엄에는 그렇죠. 비상계엄에 계엄은 사과도 대해서 했고. 사과도 예. 했고 수차례 사과도 했고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탄핵의 이 과정에 이르렀을 때는 대한민국이 두 쪽 나기 때문에 조금 더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현명한 과정을 찾자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났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수용하고 있는 게 현 단계의 사실입니다. 이 시점을 혼동해서 뭉뚱그려서 김문수 후보가 옳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건 저는 좀 맞지 않다고 봐요. 근데 제가 지금 기자로 약간 제가 잠깐만 제가 기자로 조금 정리해서 좀 네, 네. 여쭤본다면 네, 네. 지금 약간의 아까 그 얘기 하셨어요. 김문수 후보는 또 본인을 지지하는 보수층, 전통 지지층을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분들 중에는 탄핵을 반대했던 분들도 꽤 있으시니까 네, 네, 네. 이거 김문수 후보는 이거에 대해서 아예 얘기를 안 하는 거고 김용태 위원장만 뭐 대통령에 대한 어떤 좀 비판적인 얘기라든지 특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과까지 한 건데 후보가 안 움직이고 이렇게 투트랙 전략을 쓴다고 해서 유권자 표심이 진짜 움직일까? 저는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김용태 지금 위원장이 대통령 후보로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치요. 국민은 예. 지금 당연히 김문수를 보고 찍는 건데 그럼 김문수가 계엄, 탄핵, 영부인 문제 입장이 뭐냐? 당연히 그래야죠. 저는 뭐 이거가 뭐 어떤 선거 전략, 어떤 선거 공학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기자 입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딴 말 할 거 없다. 계엄은 잘못하신 거 맞고 탄핵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지만 저는 분명히 이것은 존중하고 승복한다. 예. 탄핵은 승복한다. 네. 이거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부인 문제 있으셨다. 그거 지금 검찰에 지금이라도 제대로 수사받고 다 이거는 제대로 해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맡긴다. 이거는 그러면 표도 다른 사람한테 그럼 주셔도 된다. 이런 뜻으로 저는 해석할 그럼 수밖에 아무리 없다. 김용태 위원장이 해도 의미가 아니, 없고 물론 후보가 김용태 하는 필요가 위원장이 있다. 한 거는 뭐 할 사람이 안 하니까 네. 뭐 같은 당에서 이제 같이 이제 일하는 사람이 했다 뭐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겠지만은 김문수 후보는 좀 전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 찐 보수층이 뭐 이탈할까 그러면 용기가 없는 거죠. 그럼 그 찐 보수층 찾아가서 설득을 해야죠. 그게 정치력이죠. 그러니까 그럼 찐 보수층이 계속 어떻게 보면은 물론 서운하고 또 그 탄핵 절차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의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민주시민이랑은 이런 겁니다. 엘고가 유명한 그 대표 아닙니까? 예. 자기가 조지 W 부시한테 졌지만은 그 대법원이 그냥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공평하다고 할 수 있는 판결로 조지 W 부시 그냥 대통령 만들어줬는데 뭐라 그랬어요? 수긍할 수 없지만 받아들인다 그랬어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으로 민주 국가에서 대통령이겠다는 사람의 자세고 김문수 후보는 자꾸만 그 포비아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저는 그거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는 탄핵이고 탄핵 특히 결국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인데 네. 나는 판결 승복한다.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 봐라. 본인에 대한 판결 어느 하나 승복하냐. 자기한테 불리한 거 전부 지금 법원을 뒤집어 엎고 판사를 탄핵하려고 한다. 누가 정말 우리 법원을 지키는 후보냐. 이런 식으로 저는 나가는 게 맞다고 보지. 네. 지금 무슨 찐 보수층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민주국가의 대통령 자격을 스스로 지금 거두는
그러한 그 뭐라 그럴까 좀 비겁한 저는 그 행태를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그냥 한마디 던질게요. 근데 저는 예. 또 궁금한 게 뭐냐면은 계엄과 탄핵 이것도 문제지만 네. 지금 오늘 뭐 윤석열 대통령 그 부정선거 음모론 다룬 영화 뭐 보러 가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서 우리 김문수 후보는 어떤 입장이신지 오늘 그 반응을 보니까 무슨 부정선거 규명해야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던데 부정선거 그러면은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 실제로 이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면은 일주일 뒤에 그러면 우리 그 사전투표 안 하실 건지 저 그거 묻고 싶어요. 부정선거 의혹 많으니까. 그러면 네. 사전투표 하세요? 우리 국민의힘? 국민의힘의 스탠스는 네. 명확합니다. 명확해요. 부정선거보다 부실 관리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었어요. 국민의힘은. 그거는 아니, 얼마든지 하셔도 그러니까요. 그래,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네, 네. 부정선거를 김문수 후보도 부정선거가 부실관리 아닌 얘기만 거예요? 하시는 그 거예요? 문제를 계속 지적해왔죠, 당에서. 아니 그러니까 부정선거 없었던 건가요? 이 부정선거라는 것은 저는 부정선거를 이렇게 일도 양단으로 없었습니까? 이렇게 토론을 하는 게 방식은 맞지 않고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분도 분명히 계셔요. 그거는 인정하시잖아요.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아니 일부라도. 저기 외계인 있다고 주장한 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달에 착륙 안 했다고 그러니까. 주장한 분도 그렇죠. 있죠. 오늘 관람하신 달안 분들도 갔다는 있고 분도 그러니까 있고. 관람하시는 예. 분도 붙고 예, 예.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도 있고 그렇죠. 달에 안 갔다고 그러니까 주장하시는 분도 다 있는 그게 거죠. 다 우리 네. 국민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네. 그분들이 주장하는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결도 났고 신뢰할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하지만 신뢰할 지금-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저희가 얘기하는 게 부실 관리 부분을 전 지적드리는 거예요. 소쿠리 투표에 그러면 동의하세요? 소쿠리 투표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부실 선거고요. 그 부실 부실- 관리. 그러니까 네. 부실 관리, 그러니까 부정선거와 부실 관리를 너무 혼동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국민의힘은 부실 관리 문제는 분명하게 우리가 규명하고 선관위를 바로 세워야 한다. 네. 하지만 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분들과는 저희는 의견을 같이 하지 않는다는 이 부분은 명확합니다. 아 그러니까 부정선거하고는 같이 입장이 아니다. 그렇죠. 우리는 부정선거 없다고 생각한다. 이 국민의힘은. 문제는 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수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예. 오늘 이 김문수 후보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를 요구받았는데 제가 보니까 명확한 입장이 잘 안 드러나는 오늘 그 적을 하신 것 방송 같은데. 기자 클럽 네. 토론회에서 코멘트, 네, 멘트. 조금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답변이어서 멘트를 한번 읽어주시. 뭐라고 하셨는지 저거. 예, 제가 멘트를 가지고 오진 않아가지고 네. 제가 여기- 취지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부실 취지만 관리를 전달드리고. 선관위가 잘 규명해야 된다는 말씀이셨어요. 예, 근데 저는 뭐 부정선거 저도 부실선거 취재도 많이 해본 사람입니다만은 이 제가 딱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바로 3년 전에 지금 이동훈 아마 지금 대변인이 그때는 저 윤석열 캠프에도 아마 잠시 계셨던 그때인데 네. 그때 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그때 후보 때 사전선거 했어요. 다 했습니다. 했죠. 예. 무슨 얘기냐면 그때 바로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들이 사전투표 절대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국민의힘 일부가 그렇게 사전투표하지 말자 막 처음에 그랬어요. 그랬는데 저를 비롯한 언론인들이 그 국민의힘 사람들이 물어보길래 저희는 그랬어요. 이거 공당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네. 그리고 저 뭐냐 사전투표 그건 뭐 하려면 충분히 해. 저는 그래서 그 자기 발등에 도끼 찍나 해가지고 공당이 어떻게 선거를 부인하냐 해서 저는 그렇게 썼고요. 그랬더니 그때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때 저 지금 윤핵관 측근이라고 해서 강승규 지금 의원 그분이 그때 캠프에 있었는데 아 이거 정말 고맙다. 이거 부정선거 핑계로 사전투표 안 하려는 우리 일부 세력이 우리 당에 있는데 지금 굉장히 좋은 칼럼 써주셨고 예. 우리 윤석열 후보부터 사전투표 한다. 네. 이랬어요. 그래서 내가 잘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 분이 지금 와서 부정선거 영화를 보신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좀 솔직히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지금 어떻게 오늘 보면은 저 김건희 여사 문제 사과까지 하고 나름 당이 여러 가지 어려운 지금 이제 걸음을 걷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굳이 왜 그렇게 부정선거 영화를 보시는지 참으로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저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오늘 행동은 예. 정말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아마 그 후보가 네. 민주당 후보가 좀 위기 상황을 맞으니까 아마 출동하신 것 같아요. 오죽하면 그러니까 이런 비아냥이 나오겠지. 지금 그러니까. 비아냥인데. 그러니까 지금 네. 국민의힘도 이런 얘기 뭐 나가면 많이 들으시잖아요. 많이 이재명 듣죠. 후보 최대의 어떤 원군, 네. 예, 응원단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 그래서 저희 뭐 난감하죠. 힘들면 나타나시고. 난감하죠. 예. 난감한데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잘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오전에 기자분들이랑 만나갖고 예. 뭐 당 밖에 있는 분이시고 자중하시라는 말씀까지 드렸어요. 그래서 계엄에 대해서 좀 네, 자중하시라는 자중하고 뭐 말씀까지 그럴 드렸고, 시간이다. 당내에서도요, 뭐 의원들 단톡방에서도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 네. 이걸 비판하는 의견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그것을 두둔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냥 거기서만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단톡방에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면 좀 실제로 의견을 전달해서 지금은 영화 보실 때가 아니라는 의견을 전달하는 사람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리 탈당을 하셨다 해도. 제가 뭐 잘 전달해 보겠습니다. 예. 저는 근데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조기에 폭망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런 민심의 전달자가 정권 내에 없었어요. 있으려고 했는데 그런 분들이 이내 다 팽을 당해가지고 네. 한 제 생각엔 1년쯤 지난 이후에는 민심을 전달할 사람이 다 완전히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지금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래서 네. 지금 분위기 우리 김문수 후보가 어떤 TV 토론 이후에 지지율도 많이 견인이 되고 분위기가 상승세였는데 우리가 토론의 주제를 지금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지금 또 부정선거로 또 대화를 나누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자체가 저는 조금 이 중요한 선거에서 좀 맞지 않는 상황에서 매우 저는 안타깝습니다. 최고의 미스터리가요. 그렇게 선관위 의심하시는 대통령이 선관위 사무총장을 자기 본인 법대 친구로 임명을 하셨어요. 김용빈 사무총장. 네. 본인하고 같이 대학 다닌 친구예요. 그럼 친구가 지금 가서 하고 있는데 친구한테 하다못해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갑자기 계엄 그날 밤에 딴 국가기관 뭐 많은 거가 중요한 데 많은 것 같은데 네. 선관위에 진주를 시켰잖아요. 네. 거기서부터 그 친구인 김용민 사무총장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사적으로는 그런 얘기예요. 성열이가 나한테 그렇게 궁금하면 좀 사적으로 한번 물어만 봤어도 내가 관련 자료 같은 거 주면서 이해를 도울 수 있었을 텐데 네. 정말 그 성열이의 그 행동이 친구로서도 이해가 안 된다. 안 이러는 된다. 거예요. 그러시는구나. 그 정말 저는 친구까지 임명해 놓고도 선관위를 그렇게 의심을 했다면은 정말 왜 그랬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세계에서 아마 자기가 선거에서 이겨놓고는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마 세계에서 유일하신 분일 거예요. 유일한 네. 지도자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저 사실 말씀드렸지만 저 윤석열 뭐 대변인까지 했던 사람은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뭐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분이 뭔가 빠져가지고 음모론에 빠져 있다고 보지 않고요. 뭔가 이걸 갖다 이용을 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이거 굉장히 그러니까. 쇼킹한 얘기인데. 네. 아니, 이용을 어떤 이용? 어떤 이용을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이제 이분도 그 다 검찰총장까지 하신 분인데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 사실 모르겠습니까? 부정선거 없었다는 거 아시죠? 자, 그렇지만 그러면 그 세력들이 엄연히 존재를 하고 있고 여당 내에서 한 축으로 아주 극우적인 세력들이 있죠. 예. 그런 분들이 아주 단단하게 뭉쳐 있어요. 이분들 갖다가 이용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 그러니까 계엄을 앞두고 여러 가지 계엄 명분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던 것 같아요. 북한 문제도 한번 건드려볼까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명분을 찾다 보니까 부정선거라는 데 이르렀고 거기서 그 부정선거를 가지고 이 계엄의 한 명분으로 삼겠다. 하나의 명분으로 삼하겠다. 물론 네. 야당 문제도 있었겠죠. 그렇지만은 그걸 가지고 이제 명분으로 삼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 예. 그래서 선관위에 그날 군대를 보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진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 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저 오히려 어디까지나 여론을 조금 거기에 이용하기 부정선거 위해서 음모론 주장하시는 분 여론에 올라타서 네. 그분들을 갖다가 이용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분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행보를 하실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예. 자기 정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오늘 행보도 그러니까 굉장히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럼 데가 앞으로 오시는 게. 부정선거 당 뭐 이런 게 하나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친윤당이 그쪽으로 가는 건가요? 약간 그럴 수도 있는 건가? 뭐 그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앞으로 이제 굉장히 이제 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으로 자기 세력을 유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윤석열 전 예.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그러면서 부정선거 음모론 위에 올라타 있는 것은 굉장히 좀 나름대로 괜찮다라는 판단, 계산을 하고 그거를 계신 거 하고 계신 것 아닌가. 같다. 뭐 그런 뭐 해석도 가설도 가능하겠지만 네. 근데 그게 가능하려면 당내에서 좀 호응이 있어야 돼요. 당내에서도 누군가 거기에 찬동을 하고 참여를 하고 이런 활동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당 내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단절을 하고 부실 관리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우리가 규명해야 된다는 명확한 입장이 있습니다. 예. 그 당내 국회의원 중에서 그 누구도 그 나가서 그렇게 활동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근데 뭐 이 말씀을 그러니까 그 결과로 연결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가설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제가 이건 잠깐 끼겠는데 그럼 김문수 후보가 오늘 일도 양단식으로 말을 해야죠. 그런 식으로 부정선거는 저는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고 대통령이 이렇게 오늘 하신 거는 좀 잘못된 거다. 이 정도는 얘기를 하셨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정도 수준의 말이 아니에요 지금. 지금 그러니까, 사실 네. 선을 긋고 있는 건 김용태 비대위원장 뿐이다 네. 보니까 네. 아무리 탈당을 했고 당내에서 이거를 약간 찬동하는 의원이 없다 하더라도 자꾸 이제 당이랑 연동해서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윤석열 대통령까지 지금 나서서 부정선거 영화를 보는데 국민의힘 그럼 다음 주에 사전투표 앞두고 투표하러 나와달라고 할 거냐 말 거냐부터 해서 이제 계속 당이랑 연동이 되니까요. 그게 되게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가요. 탈당을 했어요. 저희 당 소속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일방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워요. 그 의중을 시간으로 파악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스탠스는 아까 충분히 말씀드렸던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전 투표는 반드시 해야 돼요. 국민의힘은 명확했습니다. 지난 대선에도 그랬고 과거에도 그랬고 예. 모든 의원들이 사전 투표에 나서서 투표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선을 긋고 제가 있어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사전 투표할 생각 없어요? 저는 김문수 후보가 사전 투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후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전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예. 아직 시간이 좀 있어요. 무슨 전략? 아직 시간이 좀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전략이 있기 때문에 전략이 아닌 꼼수 아닌가요? 지금 아니죠. 보니까 부정선거론자까지도 뭐좀 아니, 아니 뭐 과거에도 이 설란영 여사는 사전 투표하고 본인은 본 투표하고 할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반대로 하는 게 맞죠. 아, 뭐 반대로 해도 아니, 되고. 그래서 예. 사전 투표를 할지 왜 말지 여부를 왜 난처하고 어려운 거는 부인 앞세우나요? 아니, 비겁하네. 아니 사전 투표를 할지 말지 여부를 네. 예. 일주일 전에 공개하는 적은 없어요. 아니, 후보가 네. 과거에도 그랬어요. 그러면 네. 하여간 그렇게 하시라고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사실 두 번째 키워드가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는 거리두기입니다. 어떤 얘기인가 하면 단일화 얘기인데요. 오늘 이준석 후보가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만났고 안철수 의원까지도 만났는데 단일화에 대해서는 계속 고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러브콜을 거절하는 속내를 좀 여쭙기 전에 이거 먼저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당사자가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좀 SNS부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공교롭게 이름이 같으셔가지고 한동훈 전 대표가 여기 앉아 계신 이동훈 단장의 어떤 SNS 글을 링크를 한 건데 단일화 러브콜이라는 글을 쓰셨고 여기에 등장하는 게 이제 친윤계로부터 어떤 단일화와 관련돼서 받으신 제안을 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친윤 쿠데타 세력들이 내부 총질을 하고 있다. 이재명이 아니라 저와 싸우고 있다. 뭐 이런 글을 올렸고요. 그 공개하신 글 이제 단일화 러브콜이라는 글에 어떤 내용인지를 이걸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친윤계로부터 전화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단일화를 좀 하자면서. 그렇죠. 예. 근데 조금 뭐. 저게 지금 오늘 굉장히 핫한 뉴스였는데 제안을 한 게 당권을 줄 테니까 단일화를 하자. 뭐 이런 내용이었나 봐요.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추가로 좀 해주셔야 될 것 제가 같아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향해 가지고 단일화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진정성이 1도 없다. 그리고 네. 그 김문수 후보로 돼 가지고는 단일화를 한들 당선이 되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이번 선거라는 게 대통령이 탄핵이 돼가지고 계엄 때문에 탄핵이 돼가지고 치러지는 선거인데 윤석열 묻은 당이 윤석열 묻은 후보를 내가지고 어떻게 선거를 이깁니까? 그래서 김문수 후보로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게 저희들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자꾸 김문수 후보 쪽에서 국민의힘 쪽에서 단일화하자 그러니까 이건 지금 황당한 일이잖아요. 예. 자, 그런데 그분들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봐도 정말 진정성이 없어요. 왜냐? 이분들도 자기들이 못 이긴다는 걸 압니다. 다만 그게 뭐냐면은 이 단일화라는 얘기를 자꾸 꺼내놓고 우리가 이준석한테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준석이 안 하니까 우리가 선거 진 거야. 이준석 네가 책임져라는 알리바이 그런 거 만들어 놓으려고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네. 신윤 우리 의원들께서 지도부께서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이준석이 혹시라도 들어와 그러면은 우리는 한동훈이 때문에 지금 한동훈이 이제 대선 끝나고 나가지고 당권 잡으라고 그렇게 걱정인데 이걸 경쟁시키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시고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우리한테 전화를 할 때 하는 얘기가 이준석 후보가 들어와가지고 국민의힘 당권 먹으면 되잖아 당권 줄 테니까 우리 단일화하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 그래서 네. 그 얘기는 뭐냐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단일화 주장에 논의에 제가 봤을 때는 진정성이 1도 없다. 그리고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국민의힘이 지금 그 돈을 갖다가 한 수백억을 빌려가지고 썼어요. 제가 이게 정치판에 들어가서 선거를 보니까요. 이게 돈이 알파고 오메가예요. 선거에서. 자기들이 돈 쓴 거요. 지금 못 갚습니다. 만약에 단일을 하면. 자기들은 그러니까 후보를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후보는 무조건 지켜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뒤를 닫아놓고 단일화하자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정성이 1도 없다. 그렇게 일단은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재명님 당 대변인께서 좀 지금 약간 아니 설명을 그 해줘야 될것 개혁신당 같아요. 말씀을 네. 들으니까 저희가 조금 더 진정성을 갖고 해야 되겠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저는 조금 희망을 본 게 오늘 이준석 후보가 다 만났습니다. 만났어요. 예, 우리 다른 후보들도 만나고 다른 뭐 안철수 대표도 만나고 다 했는데 이준석 후보가 기자분들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단일화 언제 하실 겁니까? 하니까 지금은 생각하지 않고 있고 당내에서 논의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지금이라는 단서가 붙었어요. 지금은 네. 지금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저는 그 여지를 열어놨다고 해석을 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지금은 이준석 후보나 개혁신당이 단일화를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개혁신당이 원하는 건 동탄 모델입니다. 예. 동탄 모델이에요. 3자 구도로 선거를 치러서 이재명 후보를 40%까지 묶고 국민의힘 후보를 더 20%를 묶고 이준석 후보가 40%까지 치고 나가서 승리를 하겠다는 그 구상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가능하려면 지금까지 여론조사가 좀 더 받쳐줘야 돼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부터는 저는 5%포인트의 싸움이라고 봐요. 이번 한 주 동안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누가 5%포인트 더 뺏어오느냐의 문제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이걸 가져간다면, 가져가고 이준석 후보가 10% 포인트 아래로 묶인다면 더 이상 이 선거전을 이끌고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근데 만약에 예. 이준석 후보가 5%포인트를 가져가서 10% 이상으로 치고 올라간다. 이러면 이제 여러 논의가 좀 더 다른 양상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시간이 얼마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시간이 너무 없어요. 13일밖에 없는데. 네, 그리고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도 아까 뭐 선거 자금 말씀 주셨는데 돈 쓴 건 똑같아요. 적게 쓰고 많이 썼을 뿐이죠. 예. 그래서 저는 일단 TV 토론 2차례 남았어요. 23일, 27일. 그래서 이 TV 토론 2번까지 이준석 후보가 승부를 걸고 이 직후에 나오는 여론조사에서 5%포인트가 어디로 가느냐 이걸 보고 단일화를 결정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5%를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갖고 간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이준석 후보한테 후보를 양보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못 한다니까요. 후보를 양보를 아니, 못 이건 잠깐만. 그 돈 국민의힘 때문에? 쪽, 예. 국민의힘 쪽에 묻겠습니다. 그 논의를 해봐야죠. 아, 논의를 해봐야 된다. 뭐 그래서 아예 지금 못 한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과거부터 그랬어요. 단일화라는 게 지금 무슨 답을 정해놓고 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단일화는 하나의 보수가 승리할 수 있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테이블에 앉는 순간 그 단일화를 요구하는 과정, 네. 논의 과정, 이 모든 게 보수의 파이를 키우고 이 논의를 가져감으로써 이목을 집중시키고 보수 승리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이 테이블조차 앉지 않는다는 거는 글쎄요. 그럼 보수 유권자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좀 봐야 아니, 되겠죠. 뭐 저는 뭐 충분히 그 단일화가 마지막으로 좀 더 그 뭐랄까 판을 뒤집을 수 있는 하나의 큰 요인이 될 카드다. 거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가 뭐 당연히 일반적으로 이제 큰 당 후보인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 후보 안아서 흡수해서 이제 이런 걸 생각하지만 지금 아까 말한 5%포인트 싸움이라면 한번 이번에는 그 계엄도 이제 연루되어 있는 당 이런 거다 보니까 한번 아주 혁명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그냥 드랍하면 됩니다. 드랍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준석 후보가 범보수 단일 후보로 나서는 이 모델을 어떨까 하는 생각도 조금 드는데 그런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논의의 여지는 열어두셨군요. 제가 저 취재를 제가 약간만 더 아, 실제로 좀 네. 그런 게 있는 거 있어요? 국민의힘에서? 아니 왜냐하면 저는 언론에서 이런 얘기를 좀 하는데 네. 무슨 얘기냐면 결정적인 결국은 계엄이에요. 그러니까 계엄당이잖아요. 어쩔 수가 없어. 그리고 김문수 후보한테 조금 기대 반 실망 반인데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보면 본인이 계엄이나 탄핵이 어정쩡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굉장히 아쉽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딜레마가 있긴 있겠죠. 가장 큰 게 이제 이른바 찐 보수층이 네. 여전히 뭐 윤 대통령이 옳았다 이런 분들이 있는 모양이라서 그런 모양인데 저는 그 점에서 김문수 후보의 정치력과 용기가 좀 아쉽고요. 그걸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차라리 한번 이번에는 그럼 세대 교체와 그다음에 이제 탄핵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럼 한번 이준석으로 한번 아주 해서 뭐랄까 586 구태 정치인 민주당을 한번 이렇게 모는 이런 구도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언론적인 상상력을 해봅니다. 지난 일요일 날 TV 토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TV 토론의 효과가 반영된 여론조사가 이제 뭐 오늘 어느 정도 아직은 안 나왔는데 내일 정도부터 계속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저희들이 내부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의미한 변화가 이제 관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여론조사라는 게 큰 덩어리 위에 올라져 있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올라져 있는 후보들 가지고 이제 우리 3당의 어떤 이준석 후보하고 비교하면은 굉장히 수치가 낮아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양자 대결 조사, 그렇죠. 그 이재명과 김문수, 이준석, 네. 이재명과 이준석 이준석. 이렇게 양자 대결 조사를 해보면은 네. 이게 이준석 후보가 상당히 치고 올라갔다는 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서 동인이 있느냐면 2030의 변화. 2030이 굉장히 확 지지율 올라갑니다. 많이 줘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2030의 이기는 지지율 결과로 나오는 해줘가지고, 네? 이기는 결과로 나오는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하고 단일 아니 그러니까 양자했을 이 두 대결이 제가 뭐 이게 내부 조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자세하게 말씀을 못 밝힐 수는 하시지만 없고 네. 이게 이제 거의 비등하게 붙는다. 나오더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 이게
동인이 뭐냐면 이준석 후보가 올라간 동인은 2030이 네. 지지가 굉장히 그렇죠. 높아졌다는 것이고요. 예. 그런데 아직까지 이 이준석 지지에는 6070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아직 안 붙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사실 여기 그 고정적인 뭐 지지층이 있는 거죠. 그런데 자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준석이 빠진다고 생각했을 때 그 2030 표가 김문수한테 갑니까? 안 갑니다. 그런데 그럼 반대로, 이준석 후보가 만약에 후보가 됐다. 보수의 후보가 됐다.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6070 오십니까? 옵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걸 냉정하게 우리가 지금 잘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네. 김문수 후보가 보수의 단일 후보가 돼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가능성 제가 지금 봤을 때 이민찬 0%입니다. 대변인이 마음이 근데 급해져서 말을 해야 말씀하세요. 돼서 말씀하세요. 지금 네. 이준석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되면은 네. 이길 가능성이 지금 뭐 작아 보이지만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다. 분명히 네.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 단일 후보로 이준석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상상이 현실화되는 월터의 수치가 상상은 현실이 된다. 그렇죠. 네. 이제 네. 내주 그러니까 네. 이제 금요일 날 아시다시피 이제 사회 토론회 TV 토론회가 있습니다. 네. 그 토론회 거치고 나면은 더 강화될 거고 그러면 오히려 내주에는 있잖아요. 내주에는 거꾸로 지금 보수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발음이 잘 안 돼요. 아니 알아먹었습니다 뭐라 그러냐. 저희. 때 예. 지지 선언을 할 것이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김문수 후보가 네. 사퇴해라. 아, 그래서 야. 이준석 보수 단일 후보로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수 오피니언 리더들이 이길 수 얘기를 있는 네. 구도는 그 구도다. 그렇습니다. 아, 저는 그러면은, 오늘 네. 지금 이동은 단장님 이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히 가슴이 설득되죠? 뛰고 기대가 됩니다. 웅장해지는군요. 아니 왜냐하면 네. 이 말의 전제는 단일화를 한다는 거잖아요. 단일화에 관심이 아예 없는 단일화 건 없는 건 아니- 아니잖아요. 단일화 논의를 그러니까 한다.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그 대전제는 동의를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단일화 방법이 김문수 후보가 사퇴하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죠. 네. 단일화에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역단일화이기는 아니, 합니다만. 그러면 네. 3자로 되면 어떻게 되죠? 3자 구도로 선거가 끝난다. 그 동탄 동탄으로 모델로 얘기하고. 우리가 제가 이제 늘 생각하는 게 이번 대선에서 보수 진영이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 첫째는 아까 말씀하신 동탄 모델이라는 것이 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김문수 후보가 사퇴하는 것이다. 이 네. 방법도 상당히 어렵지만은 만약에 그 그림이 근데 그려진다면 그 가능하다. 동탄 모델과 김문수 사퇴 중에 어느 걸 더 선호하세요? 저 우리 이문석 두 번째가 두 번째 훨씬 낫죠. 근데 그러면 야, 네. 두 가지 다 뭐냐면은 이준석 후보는 끝까지 가는 거를 전제하는 네, 겁니다. 그런 그러니까 끝까지 이준석 가는 후보가 있어야지만이 중도표 2030표를 가져와서 네. 이재명 후보를 묶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김문수 후보가 능력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걸 못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 개혁신당의 내부 조사를 못 봐서 더 이거에 대해서 강론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럼 국민의힘 내부조사 얘기를 해주세요 그냥. 저희도 어차피 내부 조사 수치는 많이 잘 하죠. 못하니까, 네, 예. 내부 조사 많이 하죠. 비슷합니다. 왜냐면 이준석이 더 앞서는 걸로 나와요? 그런가? 비슷하다. 왜냐면 지금 그래요? 아니 선, 김문수 후보가 잘 또 나오는 김문수 선거가 중반전에 오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어요. 네. 이제 TV 토론에서 보여준 이재명 후보의 그 황당한 호텔 경제론이나 네. 그 과거에 이제 그 허상, 그러니까 높은 지지율에 가려졌던 이재명 후보의 실체가 점점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또한 김문수 후보의 이제 진가, 과거에 경기지사 시절에 GTX를 깔았던 거야? 이런 개발도 다 GTX 아버지였어? 뭐 이런 거. 그런 과거의 이제 업적들이 드러나면서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내부 조사 말고 언론에 공표된 외부 조사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걸 보고 유권자들이 판단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김문수 후보가 40%를 넘어갔고 이재명 후보와 같이 오차범위 내에 들어가 있어요. 이 의미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과거에 우리가 잘못했던 부분도 있고 잘한 부분이 있고 공과가 있지만 네. 그 모든 것을 유권자들께서 평가를 해주시고 계신다. 네. 선거가 중반전으로 오면서 역시 양강 체제가 굳어지고 있다. 이 변화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이 과정에서 개혁신당도 단일화 논의를 어떻게 가져갈지를 봐야 되는 건데 다행스럽게도 개혁신당에서도 단일화에 관심이 많은 걸 보면은 저는 굉장히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저 호텔 경제학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단일화 가지고 이렇게 엉뚱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우리가 단일화 자꾸 뭐 할 거 없이 그거 그냥 물밑에서 하고, 물밑에서. 이재명 예. 후보에 대해서 진짜 그 실체를 좀 까발리는데 우리 국민의힘이 좀 나서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날 우리 이준석 후보가 호텔 경제학 얘기 한마디 하니까 그게 얼마나 지금 여파가 큽니까? 저도 경제 이게 공부 많이 됐어요. 그 네. 이재명 후보 쪽에서 지지율이 지금 내려가는 뭐 그림들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여파거든요. 그러니까 2030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었어라고 저도 그 반응하기 호텔 시작한 경제학 말이에요. 들어보니까 그럴듯한데 결국은 그거 두고만요. 그러니까 호텔 지금, 주인이 결국 10만 원 날라가도 네. 거예요. 그게. 예. 네. 그래서 노쇼 주도 성장론 이러니까 바로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노쇼를 통해서 성장이 되는 건가? 뭐 이러면서 네. 약간 밈처럼 놀이를 하면서 이제 젊은 세대들이 그 얘기를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단일화 가지고 쓸데없이 자꾸 국민의힘 쪽에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뭐라도 좀 찾아내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이런 후보다. 이런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이 사람 때문에 총통이 되는 거기 때문에 큰일 난다. 이런 거 좀 하고 해야지.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대선 운동하는 사람은 지금 이준석 후보 혼자인 것 같아요. 예. 계속 뒤에서 뭐냐면 당권 가지고 대선 끝났다 생각하고 당권 가지고 지금 아무 그래서 생각하고 국민의힘은 있다는 지금 거예요. 전대 계속 치르고 있고 여기서 그러니까요. 대선은 여기서 치르고 있고. 아까 이런 거. 이민찬 대변인이 얘기하셨던 그 김문수 후보가 오르고 뭐 40% 넘었다는 조사를 저희가 이제 밑에 아마 댓글로 붙여서 공지를 할 텐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뭐 한국 여론평판연구소에서 조사를 한 결과고요. 아시아투데이에서 보도를 했는데 이게 조사 기간이 5월 20일 하루입니다. 보니까 김문수 후보가 41% 나온 거 맞고 이재명 후보가 46%, 이준석 후보가 10%로 김문수, 이준석 후보는 조금 올랐고 이재명 후보가 떨어진 조사가 나왔어요. 저기에서 좀 의미를 찾으시는 것 같고 어쨌든 개혁신당 입장에서도 토론회에서 좀 주도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허점을 짚어낸 건 이준석 후보다. 그러니까 이제 개혁신당 입장은 이준석 예. 후보가 좀 오른 것도 있지만 이재명 후보가 좀 상당히 떨어진 거. 이게 이준석 후보의 공이고 예. 결국 이재명 후보 마이너스까지도 이준석 후보의 플러스에 넣어야 된다. 아마 이런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죠? 저기서 지금 최근 흐름 자체가 TV 토론에서 그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나왔잖아요. 이분 주목받으면서 사실 이재명 후보 표를 좀 깔아먹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 그리고 그 이재명 후보의 호텔 경제학으로 대표되는 네. 뭔가 좀 이분이 저- 좀 문제가 있네라고 갸뚱하게 네, 하는 그런 갸웃하게 부분들. 하는. 제가 민주당에 재미있는 반응을 하나 들은 게 있는데 언론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민주당 소속 인사가 저한테. 네. 왜 그래 그랬더니 아니 지금 여기 뭐 권영국 후보라든가 뭐 나온 후보들이 꽤 있는데 왜 이준석 후보만 빅투 말고는 왜 이준석만 붙이냐 이거예요. 그 쉽게 말하면 권영국 같은 사람도 세게 이제 붙여줘서 얘기를 이제 언론이 해줘야 얘기를 된다. 들어줘야지.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네. TV 토론 같은 거 하면 아무래도 결국은 범보수 이준석 그리고 김문수가 협공을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한테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럼 1대2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좀 같은 좌파로서 좀 결이 같은 아까 말한 권영국 그분 권영국 후보. 예, 그분까지 이제 하자고 아마 요구를 한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이 들어왔는데 지금 굉장히 재미있는 결과는 외려 그게 이재명 후보한테 우리 마이너스로 작용했다. 마이너스다. 이런 그러니까 얘기가 됐네요. 지금 흐름 네. 자체가 네.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긴장하는 흐름 같아요. 제가 네. 뭐 그 내부를 안 들어봐서 모르겠지만. 예. 근데 그러니까 지금 철옹성 같은 이재명 후보 지지 이런 것들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보수 유권자들이 이재명 진짜 이게 집권하면 안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진짜 전략적으로 잘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어떤 가능성이 이길 수 있는 그 선택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로 이렇게 보수가 단일화될 경우에 이게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네. 게 지금 실제 여론조사로도 잡히고 있고 그러니까 한번 토론에 한번 복귀해 보세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냉정하고 빨리 신속하게 좀 판단을 좀 해주십사 하는 게 제 말씀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우리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굉장한 강점이 있어요. 이준석 후보에 비해서 강점이 있는 점도 있고 뭐냐면 같은 경기지사를 했다는 거예요. 김문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가 네. 경기도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론회 때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아니 대북 송금 문제로 부지사가 지금 구속되어 있고 2심에서 7년 8개월을 받았는데 그 대북 송금하는 걸 도지사가 모를 수 있습니까? 저도 도지사를 해봤는데 모를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과거 경기도지사 대 도지사 그 과거의 업적과 그 실패한 점 이 두 개가 극명하게 대비가 돼요. 그래서 토론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 시청자들로 하여금 아 맞네 그러네 김문수도 과거에 해봤는데 이걸 모를 수 있어? 이재명 모르다는 게 말이 돼?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말해야만 이게 좀 더 신뢰가 가는 그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저는 김문수 후보가 그 점을 굉장히 잘 살렸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또 그 김문수 후보가 갖지 못한 부분 그 부분을 이준석 후보가 메워줬기 때문에 이런 여론의 흐름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저도 이제 그 김문수 지사, 경기지사 하실 때 저도 참 친하게 여러 번 취재 가고 그랬는데 참 그 옛날 얘기예요. 10년도 훨씬 지난 얘기여가지고 예. 우리 지사님 제가 토론회 때 보니까 이거 후보님이구나. 네, 후보님. 그랬구나. 10년 전 현업을 떠나가지고 오랫동안 유튜브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감이 많이 떨어지셨더라고요. 그래서 토론회 때 보니까 그 여러 가지 저 감정이 들던데 그게 이제 단기간에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경기지사 하실 때 10년 전에 진짜 김문수 지사님 훌륭하셨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토론회 때 좀 많이 드러난 것 같아요, 차이가. 그리고 이번 금요일 날 있을 토론회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들이 다시 부각이 저는 될 거예요. 경기도지사 하셨다니까 궁금한데요. 이제 우리 김문수 지사는 당시 법인카드를 어떻게 썼으며 또 그다음에 그 밑에 7급 공무원들을 어떻게 운영했는가 또 관용차가 있는데 그것을 어디다가 주로 주차 등록을 하고 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다 공개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한번. 그 네. 김문수 법인카드 후보와 내역을. 네. 설란영 네, 여사가 네. 명확하게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얘기하는 게 어, 아니라 리얼하게 한번 그 내역을 쫙 내역을 까서 공개. 네, 그렇게 해서 한번 그거는 같은 경기도지사 하셨으니까 우리 그 이재명 당시 지사하고 비교해 보죠. 한번 이런 부분 굉장히 재미있는. 그러니까 GTX의 아버지, 여러 네. 광교 신도시, 파주 LCD 단지, 그리고 평택 고도 개발 네. 이런 엄청난 이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어떤 구설이 전혀 없었어요. 사법 리스크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강찬호 의원 말씀하신 대로 그 설란영 여사가 뭐 여러 방송 나가셔가지고 법인카드 본인은 그렇게 쓴 적 없다는 말씀은 하셨는데 실제로 좀 내역 같은 내용을 거 하니까 이렇게 않지 공개를 않습니까? 하면 그러죠. 네. 저희가 이제 이재명 후보 부부의 어떤 내역 같은 것들은 이제 수사 과정에서 나온 것들이 있잖아요. 뭐 바로 눈에 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토론에서 재미있는 적극적으로 토론.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굉장히 재미있는 토론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사실 단일화 얘기를 하다가 지금 뭐 호텔 경제론까지도 갖고 막 했는데 마지막으로 그럼 세 분께 공통 질문을 드리고 답변 들으면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러브콜을 보내는 상황에서 이준석 후보가 당장은 생각이 없다라고 하고는 있는데 단일화가 과연 성사될 수 저는 있을지. 어떤 형태로든 단일화 논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말한 대로 우리가 그냥 평소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큰 정당 후보가 작은 정당 후보를 흡수하고 대신에 작은 정당 후보가 만약에 뭐 정권 잡게 되면 무슨 자리를 약속받고 뭐 이런 그 일반적인 그런 거는 좀 아닐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아까 말한 굉장히 다양한 변수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서로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가 된다고 해도 예를 들어 최소한 책임 총리 이상의 그러니까 그 지금 또는 그 이준석 후보가 원하는 사람을 지명을 한다든지 그 이준석 후보가 그 과거에 보면은 이제 그 저 작은 쪽이 그냥 흡수가 돼가지고 나중에 보면 존재감도 없어지고 뭐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른 상당히 좀 왜 그러냐면 저는 그 네. 얘기를 생각해요. 이 선거는 두 가지 변수가 있어요. 하나는 우선 계엄에 대한 책임을 국민이 묻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힘들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둘째, 이게 가능성은 낮지만 세대 교체의 가능성이 또 있는 정치가 최초로 예. 막 40이 된 후보가 나왔고 그 후보가 보수 계열이긴 하지만은 탄핵이나 계엄에 대한 빚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리고 2030대가 지금 기존 그 기성세대와는 전혀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게 분명히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대선이 뭔가 변화의 단초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변수로는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는 예. 것 같고 마지막에 이제 개혁신당 얘기는 들어보기로 하고 이민찬 대변인 생각은 좀 어떤가요? 보수 단일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죠. 필수고 이번 대선이 어떤 대선인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열어줄 것인가? 과연 이 선택이 보수 단일화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은 아니어도 곧 다가올 거예요.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지금은 단언을 하지만 보수 단일화 이 테이블에 앉을 것이냐, 예. 과연 앉지도 않고 이걸 걷어찰 것이냐, 이것에 대한 선택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단일화의 논의 과정 자체가 보수의 어떤 큰 선거 과정이고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보수의 파이를 키우고 선거 승리로 가는 그 과정 자체에 임하지 않는다. 저는 이것은 굉장히 이준석 대표 아직 정치 오래 할 텐데 과연 좋은 선택인지 저는 고민할 지점이 있고요. 본인 이준석 후보가 가장 약점으로 꼽히는 게 여러 조사에서 나왔는데 비호감도가 좀 높아요. 이 비호감도를 극복할 수 있는, 반전시킬 수 있는 여러 계기로도 삼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고 이준석 후보가 저는 뭐 머지않은 시간에 테이블에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예. 아까 일단 이제 이동훈 단장이 가장 이제 당장의 단일화에 좀 비판적이시거나 좀 회의적인 입장이셨는데 결과적으로 대선 직전까지 어쨌든 시간은 남아 있잖아요. 마지막까지 그래도 좀 살아있는 카드가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계속 논의해온 것에 이제 제가 이제 요약을 하자면 제 주장에 요약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단일화 요구 뭐 이런저런 제안들은 사실 진정성이 없다. 예. 이거는 자기들도 사실상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돼서는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서 대선 패배를 그냥 가정을 하고 그 뒤에 당권을 염두에 두고 하고 있는 주장이고 그건 계산이고
그런 속셈들을 반영한 것이다. 예. 그래서 지금의 어떤 국민의힘의 단일화 요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할 생각도 없고 응할 생각도 없습니다. 네. 다만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출연해서는 안 된다. 우리 이 대변인 말씀하신 저는 100% 동의합니다. 이재명이라는 그야말로 좀 인성도 좀 의심되시는 분이 정말 삼권을 갖다가 다 통할하는 총통 같은 권력을 갖는 것은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예. 보수가 어떻게 보면은 모든 이재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같은 식으로 의견이 모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랬을 때 그 유권자들이 정말 전략적인 투표로서 단일화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내주 이런 것들이 그 흐름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어떤 김문수 후보가 사퇴하시면 좋죠. 그러나 그게 만약 물리적으로 구조적으로 힘들다면은 그런 투표에 의한 보수 유권자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유권자들이 일정한 전략적 선택으로 결국은 단일화를 시켜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45분 정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아쉬운 점 아쉬운 건 없- 없고 제가 예. 이번에 우리 그 이준석 후보의 인기를 제가 실감한 게 네. 좀 전에 이준석 후보 쪽 분들하고 아니 오늘 그렇게 국민의힘 사람들 전화 온다는데 누구야 그랬더니 네. 아니 뭐 김재원 뭐 이런 분들도 있다고 들었고요. 막 그래서 제가 100% 확인을 못했어요. 지금 확인 드리는데 김재원, 김문수 후보 비서실장이고 지금 거기가 최고 지금 실세인데 그쵸 최고 지금 실세인데. 김재원 실장이 전화 온 거 맞나요? 그런 아유, 얘기가 저는 들리고 모르죠. 있습니다. 저는 네. 모릅니다. 근데 저도 제일 궁금한 게 단일화를 지금 음. 제일 대표로 하는 게 누구신 거예요? 국민의힘 대표는 누구고 개혁신당 대표는 누구인 건가요? 후보들 본인이 직접 할 수는 없을 텐데. 그게 저 뭐죠 그 예를 들어 지금 천하람 원내대표? 천하람 원내대표죠. 그러니까 좀 아니,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국민의힘의 단일화 요구는 선거를 이기기 위한 진정성이 없고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계산 그냥 선거 이후에 당권 계산 이런 거고 그건 제가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어요. 그냥 저는 추가로 또 여러 하나만 얘기들이- 말씀드리면은 네. 그렇다고 해서 친윤들도 그렇게 하지만은 이런 친한동훈 세력도 마찬가지예요. 전화 왔어요? 여러 가지로 네. 이제 전화 와서 그분들은 뭐라 뭐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끝까지 가야 된다. 단일화하면 안 된다. 네. 아, 친한계는 하면 안 된다. 논리가 친윤계는 뭐예요? 하자. 그분들 논리는 뭐예요? 친한계 논리는 단일화. 그러니까 점잖게 이제 그 해주는 이제 조언해주는 걸로 이제 가정을 하죠. 그러니까 네. 아, 나왔으면 이왕 갔으면 끝까지 가야 된다. 안 그러면 안철수 꼴로 한다. 안철수 나중에 꼴로 한다. 안철수 꼴로 한다. 네, 그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준석이 혹시라도 들어오면은 뭐 당권 이런 거 염려되니까 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렇죠. 그, 네. 반대로 친윤들은 지금 어. 이제 유준석 들어와야 그러니까 한동훈 지금 막으니까. 말씀 들어보면 친윤계와 친한계의 생각이 일치하는 거예요. 지금 당권을 그렇습니다. 놓고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후보를 그래서 계속 염두에 여기서도 둔다라는 눈에 생각에서. 띄는 분이 안철수 의원이에요. 안철수 예. 의원은 지금 심판까지 들고 가서 적극적으로 이준석 후보를 네. 지금 단일화하자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계속 또 하는데. 그러세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의원은 지금 단일화 지금 또 그러니까 지금 단일화 정치학이야. 이거 자체가 지금 지금 일종의- 그런 네. 얘기 하지 말고 네. 우리 이재명 후보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은 이길지. 공격할 것인가 뭐 그런 걸 좀 찾자 이 이거죠. 보수 단일화 이 말씀에는 아니, 저는 네, 100% 동의해요. 100% 동의하고 근데 보수 단일화라는 큰 과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일관되게 말씀을 드려왔어요. 예. 한덕수 전 총리도 그랬고 그래서 그럼 지금은 좀 누가 진정성 있는 접근을 누군가는 좀 하셔야겠어요. 그거를 이제 그거 하셔야 됩니다. 이준석 대표, 이준석 후보 국민의힘에 여기 계셨잖아요. 너무 접종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 알기로는 네. 그 과거에 그 이준석 대표 시절에 당직을 맡았던 분들부터 다양한 계층 층위에서 여러 접촉이 이루어지는 걸로 전화만 알아요. 하지 마시고 찾아가세요. 제가 들어보니까 하도 전화가 많이 오니까 그냥 전화 안 받다가 나중에 저녁 때 이제 그냥 딱 전화해가지고 아까 바빠서 못 받았는데 뭐 형님 잘 지내시죠? 저도 바빠서 이렇게 해서 지금 끊는 방법으로 그 지금 이렇게 지금 저 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아, 저도. 정치는 네, 네.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네. 근데 지금 그 모든 게 타이밍이 중요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상종가입니다. 제가 보니까. 상종가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정치 시그널 나이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라디오쇼 정치 시그널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